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은 김부겸 청문회에서도 조국 공방.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김부겸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인펀드 특혜 가입 의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참여한 사모펀드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어떤 게 논란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인펀드 사건은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람이 만든 테티스 11호 펀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테티스 펀드에는 총 5명의 사람과 1개의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 4명이 바로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그 둘째 딸 가족 4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라임 펀드의 부사장이었던 이종필 부사장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법인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경영권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사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왜 특혜 의혹을 받는가 하면 테티스 11호와 그리고 다음에 테티스 12호만 비교해 보더라도 테티스 11호,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가 참여한 테티스 11호의 펀드에는 성과 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매 신청도 다른 펀드는 한 달에 한 번 가능한 반면에 매일 환매 신청이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혜 의혹이 있는 건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테티스 11호가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임이 김부겸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맞춤형 펀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인데요. 맞춤형 특혜 펀드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이 펀드는 몇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공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비공개 펀드다. 비공개 펀드다라는 게 일단 첫째가 있고요. 예. 둘째, 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구성원이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다시피, 김부겸 후보자의 딸 부부 일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 라임 사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이제 그 멤버로 있고, 그 마지막 멤버가 이종필 전 부사장이 관련돼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펀드는 이 구성원 자체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이고, 이제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요. 보통 펀드와 달리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 펀드를 이제 운용한 사람에게 성과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과 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약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매를,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돈을 넣은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를 보통 물게 돼 있는데, 떼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환매 수수료도 없어요. 예. 게다가 환매를 일정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원하는 때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특혜, 아주 그냥 훨씬 다른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특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환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매 수수료도 없는 건 다른 펀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펀드에서는 저는 이런 펀드는 좀 들어본 적이 없고, 예. 물론 게다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알지 못하는 펀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종류 펀드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검찰의 전 고위직 간부가 이종필 전 사장의 어떤 통탁을 받아서 예. 그 라임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검찰 고위직이요. 검찰 예. 고위직이 이미 어제 신문에 났는데, 그 정도로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은 전방위로 정관계에 로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일가가 이런 특혜성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라인펀드 피해자 대표는 일반인은 알 수 없었던 펀드였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테티스 11호 같은 펀드가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럴 제한 자체가 저 일반인들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피해자들이 사실 테티스 11호를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람을 볼 수 없는 사기짓던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펀드 내에 가입자가 누군지 알고서 정말 피해자는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사가,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피해자가 눈물까지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명백한 특혜 펀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인 펀드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1조 6천억 총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이 한 뭐 수천 명 계십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주로 노후 자금들을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이 펀드의 특징과 함께 이게 2019년 4월 달에 펀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김부겸 후보자의 지금 차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국내 꽤 이제 재계순위 한 30위 정도 되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각 이제 자녀 등등에 해서 12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이 펀드에 보면 주 투자자가 바로 이종필 씨죠. 바로 예. 라인 펀드의 그 핵심적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종필 씨인데 문제는 이게 2019년 6월 달부터 라인 펀드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 증권가에 확 퍼지면서 그때부터 환매 사태가 일어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투자증권회사의 로비 명목으로 해서 변화 수임을 해서 3년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만큼 라임이 당시에 이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펀드 상황이 내부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이쪽 빼서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해서 돌려막기를 해서 굉장히 급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 본인들은 하나도 이득을 보지 않는 이런 특별한 펀드, 이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투자했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관련 회사인데 정부로부터 14억 원 정도의 이 보조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아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투자받은 회사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340억 정도를 이렇게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대표도 그 다음에 출마 거론 있고 어떤 당의 실세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을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이종필 씨가 유독 이제 김부겸 후보자의 어떤 사위나 딸한테 이런 펀드를 만들 것을 제안했을까? 이 사실은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저 피해자가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는 기회도 오지 않는 그런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위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서 늘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뭔가 로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인데 이거는 뭐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내내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질문과 추궁이 있었지만 뚜렷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제 눈에 띄는 증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김부겸 후보자의 펀드 의혹을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과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2019년 6월이지 과연 무슨 이유로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테티스 11호 펀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했을까? 정경심 교수 사건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2019년 6월부터 라인 펀드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그 두 달 전 2019년 4월에 이렇게 유리한 조건의 펀드를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차녀에게 제안을 했다.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김경률 회계사가 똑같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나 야당에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부겸 지금 후보자는 예. 본인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위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서 또 본인도 경제 주체로서 일을 하고 경제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와 관련된 예컨대 연관성이나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 김부겸 후보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말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관여한 적이 없고 사회가 알아서 했으면 그걸 예. 김부겸 후보자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을 할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가족관계니까 혹시나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혜를 바라고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의혹일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거나 또는 뭐 이걸 만드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야당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사이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대로 김부겸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또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도 펀드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가족이 10억을 어떻든 투자를 했는데요. 이 가족이 뭐 매일 환매를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어제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는 됐는데 아직 또렷하게 밝혀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밝혀질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관련 의혹을 검찰에 혹은 경찰에 이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만약에 나선다면 이제 사실관계가 그 수사를 통해서 파악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자든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든 딸이 결국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뭐 김부겸 후보자가 직무 관련해서 부정한 척당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지금 이런 지금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펀드에 그 차녀 일가가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가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고 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결국은 딸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김 후보자라면 뭐 서로 다른 경제 김 후보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경제 주체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가장 정부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이 이런 어떤 특혜성 펀드에 가입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었을 것 같은데 관련 없다, 딸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니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였지만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문위원님들 우리 좀 각성합시다. 여기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와 관련된 참고인과 그와 관련인 증인에 대한 질문에 국한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쓸데없는 다른 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당답게 좀 너그럽게 하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세요. 조국 펀드하고 유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관련성이 왜 없습니까? 관련성이 분명히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언급할 이유도 있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소환되자 조국 전 장관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6일날 올린 건데요.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사과문을 올리면서 과거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과거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어떤 사과를 했었다. 그런 내용을 똑같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직 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의혹들과 관련해 어떤 사과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사과의 내용 대부분이 합법이고 당시 제도상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뭐 스펙이라든지 자녀 스펙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됐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 정경심 교수가 실형도 살았는데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사과는 대부분 합법적이다. 이쪽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 있느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사과문을 이것도 그냥 사과문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사과문을 긁어와서 모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6일날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때 김부겸 후보자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전에 아마 본인이 그 당대표 나왔을 때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거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번 4.7 재보궐선거 때 이 이제 초선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이 있었지만 예. 또 결정적으로 이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의 편집인이 칼럼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사과할 수 없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 어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조국이라는 산을 넘어야지만이 결국 내년 대선을 칠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외의 압력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이제 본인이 예선을 통해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 했던 사과문을 다 해서 나 이렇게 사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그냥 마지막 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사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과 책임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과는 일관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예.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또 딸의 지금 이 표창장 위조나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지금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서 지금 일단 이 학교의 어떤 입학을 취소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됐고 또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직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본인이 더군다나 로스쿨 교수로서 월급을 한 3, 4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수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징계 문제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책임은 진다라고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이 물론 뭐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본인은 피해본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대 교수고 여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만 사과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 과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과들을 다 긁어와서 그걸 종합판으로 엮어서 하는 게 과연 진짜 사과하는 모습인가? 단순히 여권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압력이 커지니까 하나 형식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사과문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금식 경남대 교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신용만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비판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걸 사과라고 하나 민주당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교수님, 예. 조 전 장관의 사과와 또 이 야권의 비판 동시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야권이 비판하는 부분이 법대로 했다, 적법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법대 교수고 부인은 1심은 끝났지만 2심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걸 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은 무죄 취지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법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게 불법이었다, 불법에 대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합법한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게 허용되는 범위 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 하는 부분을 사과문에 적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야당에서는 이게 사건의 진정성이 없냐 있냐를 가지고 따지고 계시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재판이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고 본인도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뭐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은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직도 무죄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만나보시죠.